어, 안녕하세요. 하이퍼레처 패브릭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장민호입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서 순서로 하이퍼레처 패브릭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이퍼레처 패브릭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거기에 대한 아키텍트, 그리고 아키텍트를 구성하는 컴포넌츠, 결론, 그리고 레퍼런스 순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퍼레처 패브릭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하이퍼레처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하이퍼레처 프로젝트는 리눅스 재단을 필두로 ICT 업체에서는 IBM, 인텔, 금융업체에서는 JP모건 등 유수의 기존의 업체들이 기존의 블록체인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성능이나 신뢰성, 그리고 자원 효율이나 비즈니스 응용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잘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강구를 한 건데요. 특히 이런 블록체인 산업을 좀 유연하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하이퍼레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패브릭이나 버로우, 이러하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패브릭은 특히 가장 먼저 제안되었고 가장 활발하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0.6 버전, 하반기에는 1.0, 그리고 2018년에는 1.2 버전이 릴리즈 될 정도로 가장 활발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패브릭 같은 경우는 알려진 참가자들이 허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환경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를 가장 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모듈 구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엔터프라이즈들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좀 더 응용할 수 있을지 유연한 대처를 위한 프로젝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레처 프로젝트에 대해서 특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일단 퍼미션 블록체인, 허가된 블록체인입니다. 일단 멤버십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허가된 참여자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참여자 행위에 대한 책임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때문에 높은 거래 완료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패브릭은 일반 언어를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더리움과 같은 이런 프로젝트는 모든 피어의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같아야 된다는 건데,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다양한 엔터프라이즈가 들어오기 때문에 고나 자바 같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작성을 해도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부 통화가 없는 건데요. 일단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내부 통화를 사용을 하는데, 내부 통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트랜잭션 피가 발생되고요. 두 번째로는 DOS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 통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참여자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실제로 트랜잭션 피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보증 피어에 있는 체인 코드에 의해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보증 정책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하거나 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부 통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패브릭은 서로 다른 보증 피어를 통해서 체인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트랜잭션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키와 버전의 형태로 이렇게 거기에 같은 키를 갖더라도 여러 가지 버전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 가능한 모듈 구조도 가지고 있는데요. 패브릭은 전체 시스템을 모듈 구조로 설계를 하고 이제 기존의 블록체인과 같이 기존의 합의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보다 솔로나 카프카 같은 기존의 순서도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엔터프라이즈들이 적재적소에 원하는 응용에 따라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패브릭은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수의 채널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블록체인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점을 특히 패브릭의 총 6가지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이 좀 뭐가 있는 것 같아? 단점이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패브릭이 실제 유지 케이스가 아직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단점을 꼽기가 좀 어렵긴 한데, 아직까지는 실제 사례가 많이 없다라는 것이 단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의 어떤 테크니컬한 이슈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지. 좋다는 거나 좋은 거. 얘네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네, 말 그대로 블록체인 자체가 뭐 탈중앙화 됐다라고 하는데, 뭐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탈중앙화 되어 있느냐라는 이슈가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런 발표를 만들 때 뭐 네.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네. 또 내 생각은 이렇다를 꼭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뭐 얘네들이 주장하는 이런 거만 그냥 반복해서 할 거는 뭐 네, 알겠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조금 이거는 잘 모르겠다라든지 모르는 건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네. 난 이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게 뭐 세미나의 어떤 그것이 그냥 좋은 거 발표자를 쫙 해서 그냥 그 얘기하는 건 뭐 그렇게 하면은 너 실력이 잘 안 들어.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자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브릭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기 전에 기존의 블록체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기존의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오더 앤 익스큐트 형태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생한 거래들은 기존에 정해진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순서화를 시킨 다음 익스큐트 단계에서 모든 표에게 전달하는 형식의 아키텍처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결과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정적이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기존의 블록체인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뭐 순차적으로 모든 피어들에게 트랜잭션을 작동을 하기 때문에 병목 현상, 뭐 처리량에 대한 효율적이지 않은 처리가 문제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솔리디티와 같이 결정적으로 작성돼야 하는 부분, 그리고 뭐 프로그래머들이 뭐 새로운 뭐 그들에게 대부분 어색한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새로 배워야 한다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어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통해서 모든 피어에게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밀성 유지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는데요. 이런 기존의 블록체인에 대한 뭐 문제점, 제한점들 때문에 이런 하이퍼레저 프로젝트, 뭐 패브릭 내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새롭게 패브릭에 대한 아키텍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패브릭의 아키텍처는 기존의 오더 익스큐트 아키텍처가 아닌 익스큐트 오더 밸리데이트 형태인데요. 일단 모든 피어를 통해서 익스큐트 실행을 하고 오더를 통해서 순서화를 한 뒤 마지막에 검증을 하는 밸리데이트 단계에서 진행을 했는데, 기존의 블록체인과 다르게 체인 코드를 통해서 익스큐트 단계에 실행을 하고 마지막에 밸리데이트 단계에서 검증을 하는 형태로 크게 두 가지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아키텍처를 좀 더 살펴보기 전에 패브릭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트랜잭션 프로포저를 실행하고 전달하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모든 블록체인 레저를 유지하고 있는 피어, 그리고 이 피어에는 엔돌싱 피어랑 커미팅 피어라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커미팅 피어 같은 경우에는 뭐 블록체인의 레저, 정보만 유지할 수 있는 노드 역할을 하는 피어이고요. 엔돌싱 피어라고 하는 체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피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더링 서비스 노드라고 해서 패브릭 내 전체 트랜잭션의 순서화를 책임지고 있는 노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패브릭에 대해서 전체 아키텍처 중 뭐 엑스큐트 단계에서 먼저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트랜잭션 프로포저를 사인을 하고 엔돌싱 피어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때 모든 피어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뭐 체인 코드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엔돌싱 피어에게만 전달을 하는데, 그 전달받은 엔돌싱 피어는 보증 정책에 따라서 체인 코드를 실행하고 라이트셋과 리셋이라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된 메시지인 엔돌스먼트라는 것을 새로 생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 클라이언트가 거기에 생성된 엔돌스먼트를 다시 돌려받고 오더링 서비스 쪽에다가 순서화를 요청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거기까지가 일단 실행 단계에서의 모든 역할이고요. 그 다음 중간에 뭐 부신피어에서 체인 코드가 실행을 해서 리드셋과 라이트셋이 새로 생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리드셋은 키와 버전의 형태로 되어 있고 라이트셋은 키와 밸류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밸리데이트 단계에서 키와 버전 그리고 밸류를 통해서 기존의 스테이트와 비교를 하면서
트랜잭션 내에서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부분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이게 도입된 부분인데요. 그 다음 오더링 단계에서는 모든 피어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 단계에서 엔도스먼트를 돌려받은 오더링 단계에서는 모든 피어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단계에서 그 관련된 정보들을 저장하거나 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순서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엔터프라이즈가 참여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순서도로 인해서 알고리즘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듈 구조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밸리데이트 단계에서는 보증 정책을 평가하는 건데요. 엔돌싱 피어에서 전달받은 뒤 이제 보증 정책에 따라서 검증을 하고 아까 보증 피어에서 생성된 리지셋의 키와 밸류를 통해서 충돌이 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에 충돌에 문제가 없다면은 라이셋의 키와 밸류 형태로도 레저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한번 봤는데요. 이 아키텍처를 통해서 전체 한번 흐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라이언트에서 트랜잭션 프로포저를 사인 후 엔돌싱 피어에게 전달을 합니다. 여기서 엔돌싱 피어는 E0, E1, E2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P3와 P4는 레저만 그냥 유지할 수 있는 커미팅 피어라고 합니다. 그렇게 트랜잭션을 전달받은 엔돌싱 피어는 보증 정책에 따라서 체인 코드를 실행해서 라이셋과 리즈셋이라는 엔돌스먼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전달을 돌려받고요. 오더링 서비스에게 이 엔돌스먼트를 순서화 시켜달라고 다시 요청을 합니다. 이 오더링 서비스에서 엔돌스먼트를 전달받은 다음 모든 피어들에게 순차적으로 순서화 시켜서 전파를 하는데요. 기존에 정의된 알고리즘보다도 솔로나 카프카 같은 엔터프라이즈들끼리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순서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순서화를 시킨 다음에 전달을 하고 전달받은 트랜잭션들은 각 피어에서 밸리데이트, 그러니까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친 뒤 마지막에는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서 레터에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 아키텍처에 따른 구성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 요소들은 크게 제가 일단 4가지로 추려봤는데요. 일단 멤버십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습니다. 이 멤버십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일단 참여자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의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이제 확인된 참여자들에 의해서 자격증명이라는 크레덴셜을 발급합니다. 그렇게 발급받은 크레덴셜은 PKI 기반의 인증기관에서 해당하는 공개키와 거기에 맞는 대응하는 프라이빗 키를 발급을 하는 형태인데요. 이 멤버십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사용함에 있어서 크게 참여자들의 확인성, 책임성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 이런 비연결성이나 익명성을 보장하는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더링 서비스인데요. 이 오더링 서비스는 이제 제안받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트랜잭션들을 모두 이제 순서에 맞게 모든 피어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모든 피어들에게 동시에 모든 순서가 공정하게 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원자적 브로드캐스팅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혹시 카프카에 대해서 저 질문 좀 이따 받겠습니다. 그리고 피어거십인데요. 피어거십은 오더링 단계에서 적용이 되는 건데 일단 모든 피어들에게 트랜잭션을 전달할 때 이제 모든 피어들에게 한 번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리딩 피어라는 대표적인 피어에게 전달한 뒤 점차적으로 전체 피어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피어거십은 CPU나 이런 네트워크 부하에 대한 좀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도입된 건데요.
뭐 일단 뭐 피어 거십에서는 실제로 새로운 네트워크가 참여했을 경우에는 피어 투 피어 방식으로 뭐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레더와 스테이트인데요. 레더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고 스테이트는 키와 밸류, 버전 형태로 되어 있는 뭐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 계속 변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새로 생성된 정보에 따라서 버전으로 넘버링을 한 뒤 저장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하이퍼레터 패브릭은 이제 모듈화된 형태로 퍼미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실제 뭐 사용 사례가 별로 없어서 뭐 미비한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여러 가지 엔터프라이즈들이 참여를 함에 있어서 연구 이후에 좀 더 폭발적인 뭐 반응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참고사항이고요. 일단 짧았지만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 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카프카는 안 보신 거죠? 카프카요? 네. 보긴 봤어요.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카프카는 이제 제가 몰라. 링크드인에서 개발한 순서화 알고리즘인데요. 뭐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POW나 이런 작업 증명 알고리즘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순서화 시키는 알고리즘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용량 로그를 활용할 때 뭐 좀 더 순서화 시킬 게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피어 가시 피어 가십이요? 그러니까 오더링 단계에서 피어 가십 뭐 전체 노드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피어 가십인데 한 번에 모든 대용량을 처리하는 것보다 이제 대표적인 피어 한 명에게 말하면은 이제 여러 군데로 퍼뜨리는 식으로 하는 것이 피어 가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걔들이 그걸 쓴다고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없는 걸로 알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멈추기